130억 광년 저 너머에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계산해냅니다. 빅뱅 직후 우주 나이가 38만 년이었을 때 방출된 빛의 파장까지도 측정하죠. 그런데 매일 밤 우리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학자들마다 수십 광년에서 100광년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323광년이라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434광년이라는 측정치도 있고 심지어 520광년이라는 최근 허블망 원경 데이터까지 나왔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수준이 아니라 그 등잔 자체가 물리 법칙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별 하나의 문제가 우주 전체의 나이와 크기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극성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극성을 찾으려면 먼저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봐야 하는데 국자 끝부분에 있는 두 개의 별 메라크와 두 배를 연결해서 5배 정도 쭉 연장하면 꽤 밝은 별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북극성입니다. 혹시 찾은 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 별 왼쪽으로 작은 곰자리를 찾아보면 되는데 북두칠성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모양의 손잡이 끝에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니까요. 지구 자전축의 연장선 위에 거의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별들이 밤새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여도 이 녀석만은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킵니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서 시저가 나는 북극성처럼 변함없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인데 고대 핀란드인들은 이 별을 하늘의 못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하늘 전체가 이 별에 박힌 못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수천 년 동안 뱃사람들과 사막의 여행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도에서 남쪽으로 이동할수록 북극성은 하늘에서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남반구에서는 아예 관측이 불가능하지만 북반구 어디서든 고개만 들면 찾을 수 있는 이 별이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라는 게 문제입니다. 1779년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망원경으로 북극성을 관측하다가 근처에서 희미한 동반성을 발견했는데 이 별이 나중에 북극성 B라고 불리게 됩니다. 120년이 더 지난 1899년 또 다른 천문학자 윌리엄 월리스 캠벨이 북극성의 시선 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걸 알아챘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가까운 동반성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추측은 1929년에 분광 관측을 통해 확인됐고 2006년에야 비로소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숨겨진 동반성 북극성 A, B의 실제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극성은 3개의 별이 중력으로 묶여있는 삼중성계였던 것인데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그 밝은 빛은 사실 주성인 북극성 AA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북극성 AA는 거리 추정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만 대략 태양 질량의 5배, 지름은 태양의 46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별을 우리 태양계 중심에 갖다 놓는다면 수성 궤도의 절반 이상을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하죠. 가까운 동반성 북극성 AB는 29정년 주기로 주성 주위를 공전하고 가장 바깥에 있는 북극성 B는 약 2400 AU, 거리로 치면 대략 3600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수만 년 규모로 공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북극성이 천문학적으로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08년 하버드 천문대에서 일하던 헨리에타 레빗이라는 여성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당시 여성이었기 때문에 망원경을 직접 다루지 못하고 다른 과학자들이 찍어온 사진 건판을 분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마젤란 은하의 별들을 분석하다가 어떤 별들은 규칙적으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한다는 걸 발견했고 더 놀라운 건 그 주기가 별의 실제 밝기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기가 긴 별은 더 밝고 주기가 짧은 별은 더 어둡다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어떤 별의 맥동 주기만 측정하면 그 별이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를 알 수 있고, 실제 밝기와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100와트짜리 전구가 얼마나 어둡게 보이는지를 측정해서 그 전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역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발견 덕분에 세페이드 변광성은 우주의 표준 촛불이라고 불리게 됐고, 천문학자들은 이 별들을 이용해서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나아가 우주의 팽창 속도까지 계산해 왔습니다. 문제는 북극성 AA가 바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정확한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별이 온갖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북극성이 고대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관측하던 시절보다 오늘날 2.5배나 더 밝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뀐 셈이고, 이건 별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변화입니다. 천문학자 에드워드 기넌 박사는 이 변화가 일반적인 항성 진화 속도보다 100배는 빠른 걸 수 있다고 말했죠. 첫 번째 미스터리는 주기와 진폭의 변화입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과학자들이 관측한 결과 북극성의 밝기 진폭이 0.1등급 이상에서 0.05등급 미만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는 다른 세페이드 변광성에서는 본 적이 없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2000년 무렵부터는 다시 진폭이 커지기 시작했고 2015년경에 또 멈췄다가 최근에는 다시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숨을 고르듯이 불규칙하게 박동하는 심장 같다고 할까요? 더 이상한 건 맥동 주기의 변화입니다. 1844년부터 2010년까지 약 160년 동안 북극성의 주기는 매년 4.5초씩 꾸준히 길어졌는데, 이건 별이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무렵 갑자기 이 추세가 역전됐습니다. 2023년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기에르모 토레스 박사 연구팀이 1888년부터 최근까지의 시선 속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150년 넘게 늘어나기만 하던 주기가 갑자기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세페이드 변광성은 생애 동안 3번의 불안정 단계를 겪는데, 북극성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조차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없습니다. 일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은 3번째 단계가 틀림없다고 말하니까요. 가설 중 하나는 29.6년 주기로 공전하는 동반성 북극성 AB가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조성력으로 주성의 대기를 교란시켰다는 것인데,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북극성은 다른 세페이드 변광성처럼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거리 측정의 혼란입니다. 1990년대 중반 유럽 우주국의 히파르코스 위성이 삼각시차법으로 측정한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434광년이었습니다. 시차법이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별의 겉보기 위치가 미세하게 변하는 걸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건 가장 직접적이고 기하학적인 측정법이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2012년 캐나다 세인트 메리스 대학의 데이비드 터너 교수 연구팀이 분광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북극성의 거리를 다시 계산했더니 323광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111광년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논란에 대해 히파르코스 팀의 일원이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플로어 반 류벤 박사가 반박 논문을 냈는데, 히파르코스가 3년간 127번 측정한 데이터 중 124개가 신뢰할 수 있는 값이고, 터너의 주장이 맞으려면 히파르코스의 오차 범위를 23배나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유럽 우주국의 후속 미션인 가이아 위성은
447광년이라는 또 다른 값을 제시했고,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최신 연구는 520광년까지 늘어난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세페이드인데 거리조차 합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북극성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정밀 관측이 어렵다는 점이죠. 토론토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 힐딩 닐슨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북극성은 일반 별들보다 훨씬 밝아서 관측 장비가 자주 포화 상태에 빠지는데, 이건 마치 강력한 손전등을 켜놓고 그 옆에 있는 희미한 물체를 관찰하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이아 위성은 북극성이 너무 밝아서 제대로 된 시차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고, 북극점에 가까운 위치 때문에 일부 지상 망원경들은 조준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코앞에 있는 별인데 정작 거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거리가 불확실하면 그 별의 다른 물리적 특성들도 줄줄이 흔들립니다. 질량, 반지름, 광도, 나이 같은 핵심적인 값들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이자 가장 기괴한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북극성 AA와 북극성 B의 나이 차이 문제입니다. 두 별이 중력으로 묶여 있고 같은 성운에서 함께 태어났다면 당연히 비슷한 나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북극성 AA의 추정 나이는 약 5천만 년인 반면 북극성 B는 무려 20억 년으로 계산됩니다. 40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설이 있습니다. 별의 합병, 영어로 스텔라 머저라고 하는 현상인데, 쉽게 말해서 북극성 AA가 예전에 다른 별을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1953년 천문학자 앨런 샌디지 박사가 구상성단에서 푸른 나고자라는 기이한 별들을 발견했는데, 이 별들은 주변의 다른 늙은 별들보다 훨씬 젊고 푸르고 뜨거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들은 쌍성계에서 두 별이 충돌하거나 한 별이 다른 별의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회춘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우주의 흡혈귀처럼 형제 별을 먹어치우고 젊음을 되찾은 거죠. 2024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린 분석에 따르면 북극성 시스템도 원래는 더 많은 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5천만 년 전에 가상의 세 번째 별이 북극성 AA와 충돌하면서 합쳐졌고, 그 과정에서 질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별의 시계가 리셋됐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합병 없이는 북극성 AA가 20억 년 된 별처럼 보여야 하는데, 추가된 질량이 진화를 가속시켜서 지금처럼 젊어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추측 단계지만 유력할 가설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가 왜 중요한지는 허블 상수 논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허블 상수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 숫자 하나로 우주의 나이와 크기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우주 초기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해서 얻은 값과 세페이드 변광성과 초신성을 이용해서 직접 측정한 값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같은 사람 키를 쟀는데 자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나온 값은 메가파섹당 초속 67km 정도인데, 세페이드 기반 측정 값은 73km 정도로 약 9%나 차이가 납니다. 이 불일치를 허블 텐션이라고 부르고 현대 천문학 최대의 위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나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니까요. 세페이드 변광성은 이 우주 거리 사다리의 핵심 디딤돌입니다. 가까운 세페이드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더 먼 세페이드의 밝기를 보정할 수 있고, 그래야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기준점인 북극성의 밝기 모델이 틀렸다면 그 모델을 이용해 측정한 수억 광년 밖 은하까지의 거리도
전부 오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세페이드인 북극성의 거리와 물리적 특성이 이토록 불확실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쌓아 올린 우주 측정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의 측정을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미스터리가 깊어졌다는 최근 보도도 있었는데, 세페이드 모델 자체에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물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항성 진화 모델의 한계입니다. 모든 별은 자전하고 이 자전이 별의 내부 구조와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많은 모델들이 이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성처럼 쌍성이나 삼중성계에 속한 별들은 동반성의 중력이 맥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죠. 유럽 남방 천문대의 리처드 앤더슨 박사는 자신의 연구에서 북극성을 폴라리스 불확정성 원리라고 농담처럼 불렀는데, 이론으로 이 별의 특성을 정확하게 재현할수록 왜 그게 가능한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극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팽이를 돌리면 축이 원을 그리며 흔들리는 세차 운동을 하는데,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6,000년 주기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데, 그 결과 북극이 가리키는 하늘의 지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북극성은 북극점에서 보름달 지름에 약 1.4배 정도 떨어져 있고 2100년쯤에 가장 가까워지게 됩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는 용자리의 투반이라는 별이 북극성이었습니다. 지금의 폴라리스가 북극성 자리를 차지한 건 서기 500년경부터이고 서기 3000년까지는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멀어지다가 서기 14,000년경에는 검은 고자리의 베가가 새로운 북극성이 됩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이들이 보던 하늘의 주인과 지금 우리가 보는 주인, 그리고 미래의 인류가 보게 될 주인이 모두 다릅니다. 북극성은 영원한 고정점이 아니라 지구가 우주라는 바다 위에서 26,000년 주기로 추는 느린 춤의 기록인 셈이죠. 수천 년 동안 항해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던 이 별이 오늘날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신 우주 망원경들이 더 깊은 우주를 파헤칠수록 오히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극성이 내뱉는 수수께끼는 더 깊어만 가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주의 끝을 알기 전에 북극성이라는 이 오래된 길잡이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